조선의 심장, 번화한 도성 한양의 시끌벅적한 저작거리를 등지고 굽이진 골목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면 늙은 살구나무 한 그루가 담장 너머로 넉넉한 그늘을 들이운 아담한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곳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비껴갈 것만 같은 고요한 섬, 이설화라는 여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처럼 희고 맑았으나 그 깊은 눈동자에는 늘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마치 정갈하게 씻어낸 쌀뜨물과도 같았습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맑고 소박한 행복이 잔잔하게 고여 있었지요. 그녀의 남편 박지훈 훈장은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성품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온화하고 그 마음 씀씀이가 여인의 비단결보다도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좁은 세상은 오직 아내 설화와 이제 막 제 이름 석자를 떼기 시작한 어린 아들 민준이 전부인 듯 보였습니다. 늦은 오후,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를 샛노랗게 물들일 때면 지훈은 좁은 툇마루에 앉아 민준의 작고 통통한 손을 맞잡고 천자문을 읊어주곤 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노를 확. 우리 민준이 아비를 따라 잘도 읽는구나. 아버지. 하늘, 천, 따, 지. 재밌어요.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그의 나직한 목소리와 서툰 부드로 종이 위에 검은 획을 그으며 까르르 터뜨리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설화에게 그 어떤 가락보다도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루 한쪽 구석에 앉아 해진 옷가지를 꿰매는 척 실은 그 다정한 풍경에 온 마음을 빼앗기곤 했지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깊고 따뜻한 눈빛, 아비를 올려다보는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 그 평화로운 그림 속에 있을 때면 설화는 비로소 자신이 온전히 숨쉬고 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부인, 이리 와서 민준이가 쓴 글씨 좀 보시오. 제법 아비를 닮아서 붓을 주는 폼이 제법이지 않습니까? 지훈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면 설화는 손에 바늘을 내려놓고 다가가 아이의 보드라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럼요. 서방님을 쏙 빼닮았으니 틀림없이 나라의 동량이 될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존경과 흔들림 없는 신뢰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그 평온하고 자애로운 미소 뒤편, 그녀의 검은 눈동자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가시지 않는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문득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도 멀리서 들려오는 나그네의 말발굽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깊은 흔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남편과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설화는 홀로 잠 못 들고 창밖의 하얀 달을 보며 차가워진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손에 쥔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했기에 그녀는 그것이 마치 얇고 투명한 유리 그릇 같아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나버릴까 늘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잔잔한 호수였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그녀가 억지로 묻어둔 깊고 시린 강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는 그녀 자신조차 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는 죽은 첫사랑의 검은 그림자가 말입니다. 지금의 설화가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다면 과거의 그녀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듯 타오르는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 불꽃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태산이라는 사내가 있었지요. 그는 북방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국경을 지키는 무관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수많은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바위 같았고 그의 손은 늘 칼과 활을 쥐어 투박했지만 그런 그가 설화의 앞에만 서면 봄날 눈 녹듯 부드러운 바람이 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안 어른들의 허락 아래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칼날도 그 어떤 풍파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태사는 거친 전장을 누벼 투박해진 손으로 설화의 갸름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며 몇 번이고 맹세하곤 했지요. 설화야. 이번 출정만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면 내 너를 평생 내 곁에 두고 지켜줄 것이다.
돌아오면 곧바로 이 한태산의 아내가 되어다오. 그의 바위처럼 굳건한 목소리와 오직 그녀만을 담은 뜨거운 눈빛 앞에서 설화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북방의 전장을 향하던 날 아침, 설화는 밤새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만든 작은 복주머니를 그의 허리춤에 단단히 메어 주었습니다. 그 붉은 비단 주머니 안에는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 한 줌과 함께 그의 무사귀환을 비는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담겨 있었지요. 태사는 말 위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돌아보며 마치 온 세상의 햇살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살아있는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기다림에 애가 타 들어갈 무렵, 그녀에게 날아온 것은 그리운 님의 소식이 담긴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정 한 점 없이 차갑고 뻣뻣한 종이 위에 서툰 글씨로 몇 글자 적어 내려간 한 장에 관한 통지서였지요. 한태산, 북방 오랑캐와의 전투 중 적의 칼에 맞아 장렬히 전사. 그 짧고 무정한 문장은 설화의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지요. 그녀는 사흘 밤낮을 목이 쉬도록 울다 문득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내어 웃었고 그러다 결국 자신의 영혼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텅 빈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태산과 함께 거닐며 미래를 속삭였던 강가로 향했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차갑게 흐르는 강물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산과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속마음, 만약 이 생에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한다면 다음 생에서라도 반드시 다시 만나자. 설화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물속으로 주저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없는 삶은 곧 죽음이었고 죽음은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릿해져가며 검고 차가운 강물 속으로 가라앉던 그 마지막 순간, 그녀는 비로소 지독한 그리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첫 번째 삶의 슬프고도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설화가 차갑고 깊은 강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졌을 때 꺼져가던 그녀의 비극적인 생명을 건져 올린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장, 박지훈이었지요. 그는 시름을 달래기 위해 강가를 거닐다 해질녘 강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여인의 희미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온몸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의 기운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솜처럼 늘어지는 설화의 몸을 간신히 이끌고 무트로 끌어낸 지훈은 정신을 잃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삶의 의지라곤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절망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사람을 불러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며칠 만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설화는 그러나 살아있는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의 한 점만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죽으려 했는지, 어떤 슬픈 사연이 있는지. 그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정성껏 따뜻한 죽을 숟가락에 떠서 식어버린 그녀의 입술에 대주었고 밤새 끙끙 앓으며 열이 오르면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은 마치 바싹 마른 논바닥에 조용히 스며드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지훈의 세상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작은 방에는 시끄러운 세상사와는 거리가 먼 묵과 오래된 책 냄새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설화가 조금 기력을 차리자 아름다운 시를 나직한 목소리로 읽어주거나 뜰 한쪽에 소담하게 핀 작은 들꽃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그의 다정함에는 어떤 대가도 어떤 숨겨진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쓰러져가는 하나의 가여운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더없이 선량하고 맑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설화의 얼음장 같던 마음은 지훈의 한결같은 온기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죽은 정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그를 따라가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훈은 모든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준 뒤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조용히 감싸 주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소. 하지만 남은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먼저 떠난 이에 대한 남겨진 자의 마지막 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위로는 뜨겁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태산이 죽은 후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그녀는 과거를 가슴 한편 가장 깊은 곳에 묻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후 지훈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청혼했고 설아는 그의 곁에서라면 다시 한번 행복이라는 것을 꿈꿔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설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은 태산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지훈은 그 아이, 민준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 사랑으로 거두었고 세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서로의 깊은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세월은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 설아가 박지훈의 아내로 민준의 어머니로 살아온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위태로운 절벽 끝에서 벗어나 잔잔하고 안정된 궤도에 올랐고 가슴을 후벼 파던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희미한 흉터로만 남은 듯 했습니다. 아들 민준은 무럭무럭 자라나 지훈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림자처럼 따랐고 설아는 이제 한태산이라는 이름을 문득 떠올려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 대신 아련하고 서글픈 슬픔만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녀는 이제 누가 보아도 의심할 여지 없는 온화한 훈장 대가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설아는 아들이 밤새 기침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약재를 구하기 위해 오랜만에 번잡한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장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길 저편에서부터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북방의 영웅이 납신다. 모두 길을 비켜라. 사람들이 길 양옆으로 홍해처럼 갈라지며 웅성거렸습니다. 설아 역시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에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풍당당한 기마 행렬의 맨 앞에서 눈부신 백마에 올라탄 한 장수가 칼을 든 채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갑옷, 십수명의 건장한 군사를 거느린 위엄 있는 모습. 그는 이번 북방 토벌에서 흉악한 오랑캐의 수장을 직접 베고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설아는 무심코 그 위풍당당한 장수의 얼굴을 보다가 그 자리에 나무뜬거리라도 내린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다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시간의 거친 풍파에 깎여 더욱 강인해지고 한쪽 뺨에는 깊고 서늘한 칼자국이 새겨졌지만 그 굳게 담은 입술과 강직한 콧날, 깊은 눈매는 그녀가 지난 5년간 밤마다 꿈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속마음, 태산.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이 잔인한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서 태산의 시선이 정확히 설아를 향해 날아와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가득 채웠던 환호성과 풍악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두 사람의 세상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설아는 손에 들고 있던 약재 꾸러미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켰을 뿐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그녀의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졌다고 믿었던 남자. 그녀가 가슴 깊이 묻고 그의 아이를 다른 남자의 아들로 키우게 만든 바로 그 남자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나라의 영웅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쌓아 올린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러 온 잔인하고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작거리에서의 운명적인 스침은 고요했던 설화의 삶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태사는 설화를 찾기 위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온 한양을 이잡듯 뒤지고 다녔지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지옥 같은 전쟁터의 잿더미 속에서 그를 단 하루라도 더 살아있게 한 유일한 희망이자 이유는 바로 설화였습니다. 그는 그녀만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잃어버린 지난 세월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마침내 설화가 한낱 가난한 훈장의 아내가 되어 아이까지 낳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지만 그는 그녀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설화는 잠든 아들의 이마를 쓸어주며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살인문 밖에서 나지막이, 그러나 심장을 꿰뚫는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야. 나다. 태산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설화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잔인한 현실이 그녀가 쌓은 작은 행복의 성 앞까지 기어이 찾아온 것이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서 있는 태산의 모습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깊어져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치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원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태산이 먼저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게 쉬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느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설화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나리께서 오랑캐의 칼에 맞아 전사하셨다는 차가운 통지서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정자에 마주 앉아 지난 5년간의 엇갈리고 뒤엉켜버린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사는 적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오랑캐의 노예로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설화를 다시 만나겠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의 처절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설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다른 남자와 평온한 행복을 꾸리는 동안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지훈의 아내였고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을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가 되어준 남편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자신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태산을 매정하게 밀어낼 수도 없었지요. 그날 밤의 재회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수렁의 가장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을 뿐입니다. 한태산의 화려하고 영웅적인 귀환이 모두에게 축복과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곧 자신의 완벽한 세상이 무너져 내릴 것을 예고하는 재앙의 서막이나 다름없었지요. 그 남자는 바로 현재 조정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 병조판서 김태섭이었습니다. 그는 태산이 북방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이름을 날릴 당시 그의 목숨을 책임졌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뛰어난 무예와 고든 성품을 지닌 태산을 아끼는 척했지만 태산의 공이 자신의 명성을 뛰어넘어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이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마지막 북방 토벌 작전에서 승리가 눈앞에 보이던 그 결정적인 순간 김태섭은 돌이킬 수 없는 악마의 결심을 합니다. 그는 태산에게 가장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희박한 적진의 후미를 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자살 공격이나 다름없는 명령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태산이 소수의 병력과 함께 적진 깊숙한 곳에 고립된 사이 마치 자신이 적의 수장을 베고
모든 공을 세운 것처럼 전과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태산이 장렬히 전사했다는 거짓 보고와 함께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태산의 억울한 죽음을 딛고 전쟁 영웅이 되었고 그 공으로 지금의 병조판서라는 막중한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태산이 귀신처럼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더 큰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김태섭은 그날 이후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태산이 5년 전 그날의 추악한 진실을 단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태산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태산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한낱 가난한 훈장의 아내가 된 이설화와 계속해서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김태섭의 입가에는 비열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는 태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는 태산을 직접 제거하는 위험한 방법 대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잔인하게 파괴하여 그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설화의 집 주변을 밤낮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와 지훈, 그리고 어린 아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일상은 이제 권력자의 탐욕스럽고 시커먼 소나기 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산과의 비밀스러운 재회 이후 설화의 삶은 마치 깨진 거울 조각처럼 두 개로 완벽하게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낮 동안 그녀는 여전히 다정하고 헌신적인 훈장 대가씨, 박지훈의 아내이자 민준의 어머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억지 웃음 속에는 늘 서늘하고 시퍼런 죄책감이 칼날처럼 서려 있었지요. 깊은 밤이 되어 남편과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검은 옷으로 지친 몸을 감싸고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집을 빠져나와 약속된 장소인 마을 외곽의 낡은 정자에서 태산을 만났습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마주한 두 사람은 분명 애틋한 연인이었지만 그들의 짧은 만남에는 기쁨보다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이 더 컸습니다. 설아야, 제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아이 모두를 책임지겠다. 예전처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제발. 그의 간절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설화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태산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깊은 절망의 강물에서 건져주고 자신의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친자식처럼 품어준 지훈의 선량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나리, 저는 이제 당신의 여인이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의 아내이고 저 아이의 어미입니다. 제게는 이제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설화는 눈물을 비처럼 흘리며 태산을 밀어냈지만 차마 그의 뜨거운 손을 완전히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위태로운 이중생활은 마치 아득한 절벽 사이에 놓인 썩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동시에 주고 있었습니다. 태산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을 주며 고문하고 있었고 지훈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만과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지요. 박지훈은 본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샘물처럼 맑고 선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아내 설화를 깊이 믿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무딘 사람이라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랑하는 이의 미묘한 변화를 영영 느끼지 못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언제부턴가 설화의 얼굴에서 따스한 햇살 같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식은땀을 흠뻑 흘리며 알 수 없는 잠꼬대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부인, 어디 아픈 것이오? 안색이 파리하니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곁에서 푹 쉬도록 하시오. 그의 다정한 걱정에도 설화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말만 기계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잠결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어야 할 아내의 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물을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가 담장 근처에서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아내의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깊은 밤, 말 한마디 없이 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것일까? 지훈은 차마 아내에게 묻지 못하고 못 본 척 다시 자리에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늘 답답하고 무거워졌습니다. 한번 피어난 의심은 독초처럼 그의 선량한 마음속에서 무섭게 자라났습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고 행복한 세상에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고 잔인하게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작거리 가장 목 좋은 곳에서 가장 큰 객주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화의 아픈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객주에 들르는 설화의 얼굴에 다시 짓고 어두운 그늘이 드리운 것을 보고 산전수전다 겪은 객주 할머니는 단번에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아가, 요즘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못해 넘쳐 흐르는구나. 필시 내 가슴 속에 큰 돌덩이가 들어앉았음이지. 이 늙은이에게라도 한번 털어놓아 보거라.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설화의 서름이 결국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죽은 줄 알았던 태산이 살아 돌아왔다는 기막힌 사실과 두 남자 사이에서 겪는 고통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은 객주 할머니는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가, 내 마음이 지금 예리한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아픈 심정인 것을 이 늙은이가 왜 모르겠느냐. 허나 한 지붕 아래 해와 달이 같이 뜰 수 없듯이 한 여인의 마음에 두 개의 그림자를 온전히 품을 수는 없는 법이다. 더 끔찍한 비극이 닥치기 전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객주 할머니의 말은 설화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꿰뚫는 서늘한 죽비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두 남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이 오히려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설화가 홀로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을 때 험상궂은 인상의 낯선 사내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김태섭이 보낸 수하들이었습니다. 마님, 병조판서 대감께서 특별히 전할 말이 있다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한태산, 그 자와의 부정한 연을 깨끗이 끊고 죽은 쥐처럼 조용히 살아간다면 마님과 그 어린 아들, 그리고 지금의 남편까지도 무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허나 만약 헛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역적의 잔당과 내통한다면 그 잘난 훈장 나리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아들놈까지도 어떤 험한 꼴을 당하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태섭의 잔인한 협박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설화의 숨통을 그대로 옥죄어 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량한 남편 지훈과 어린 아들 민준까지 끔찍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설화는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그림자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힘없는 나비와도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화는 더 이상 혼자서 이 모든 끔찍한 비밀과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뇌한 끝에 남편 박지훈에게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설화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지훈의 앞에 소리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이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지훈은 아내의 비장하고 절망적인 모습에서 무언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첫 서방 한태산이 살아 돌아온 이야기, 그와의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재회, 그리고 병조판서 김태섭의 추악한 배신과 지금 그들이 처한 끔찍한 위험까지. 그녀의 고백이 한마디 한마디 이어지는 동안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친아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 키운 민준이 다른 남자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슬픔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지요. 그는 아내를 원망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죽음으로 용서를 비는 아내의 처절한 모습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미안함보다 훨씬 더 큰 공포와 절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시오, 부인. 그 차가운 땅바닥에서 어서 일어나시오. 그는 설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원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을 반드시 지켜내려는 한 가장의 굳건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고통과 배신감보다 아내와 아들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험을 먼저 생각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지훈은 수소문 끝에 태산이 머무는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마주선 두 남자의 사이에는 칼날처럼 차갑고 껄끄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내 여인과 내 아들을 데리고 사는 기분이 어떻소? 만족하시오? 그 아이는 내 아들이요. 그리고 설아는 내 아내요.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지킬 것이요.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이요. 지훈은 김태섭이 설화를 찾아와 협박한 사실과 그들의 가족이 지금 어떤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담담하게,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곱지 않소. 당신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둘의 얽힌 감정이 아니요. 설아와 민준이 그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먼저요. 당신이 진정 설아를 단 한순간이라도 아꼈다면 그 들끓는 개인적인 복수심은 잠시 접어두고 나와 손을 잡아야 할 것이요. 지훈의 말에 태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훈을 그저 나약하고 힘없는 글쟁이로만 생각했지만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까워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예상치 못한 대담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 두 남자. 그들은 서로를 질투하고 원망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하고 공동의 목표 앞에서는 더 이상 적이 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색하고 위태로운 동맹이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치는 그 순간 조용히 맺어졌습니다. 며칠 뒤 태산에게 김태섭의 이름으로 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북방의 영웅을 위로하고 그간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작은 오해를 풀고 싶다는 아주 그럴듯하고 정중한 명분이 적혀 있었지요. 그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독이 든 술잔과도 같은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초대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이나 마찬가지요. 놈의 소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요. 이 싸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소. 내가 직접 들어가 놈의 심장을 겨눠야만이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어. 이것이 내가 설아와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태산의 눈빛에서 죽음마저 각오한 굳은 결의를 읽은 지훈은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회가 열리는 날 밤, 태산은 결연한 표정으로 홀로 김태섭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밤을 대낮처럼 밝힌 거대한 저택의 문은 마치 그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어둡고 불길해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고함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태섭의 신호에 따라 연회장 곳곳에 위장하고 있던 수십 명의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태산에게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김태섭. 내놈의 추악한 죄를 내놈의 피로 씻을 날이 바로 오늘이다. 태산은 포효하며 자객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몸놀림은 지옥에서 단련된 굶주린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가르고 처절한 비명과 함께 자객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아무리 용맹한 태산이라도 혼자서 수십 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그의 몸에도 상처가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모두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갓은 비뚤게 쓰고 옷은 흙투성이가 된 채 손에는 굵은 몽둥이를 든 박지훈이었습니다. 이 무도한 놈들. 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버티시오.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겠소. 한 사람은 잃어버린 명예와 동료들을 위한 복수를 위해, 다른 한 사람은 남은 가족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한 여자를 사랑했던 두 남자는 생전 처음으로 서로의 등을 맞대고 공동의 적을 향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승산 없는 싸움의 끝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산과 지훈이 피로 물든 연회장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설화는 집에서 타는 속으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은 자신에게서 시작되었으니 그 끝맺음 또한 자신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이마에 눈물의 입맞춤을 한 뒤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김태섭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곳, 의금부였습니다.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굳게 닫혔던 연회장의 문이 활짝 열리며 횃불을 든 의금부 도사들과 수십 명의 군사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모두 칼을 거두어라. 병조판서 김태섭은 영모에 준하는 국기문란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칼을 든 군사들 뒤에서 앞으로 조용히 걸어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설화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병조판서 김태섭은 5년 전 북방 토벌의 공을 가로채기 위해 충신 한태산 장군과 그의 충직한 부하들을 죽음으로 내몬 파렴치한 역적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입니다. 설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김태섭의 추악한 배신과 태산의 억울한 사연을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고했습니다. 그녀의 처절하고 진심 어린 증언은 그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예리하게 김태섭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설화의 용기 있는 증언에 큰 용기를 얻은 태산과 함께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의금부에 나타나 5년 전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박지훈이 밤을 새워 찾아낸 객관적인 증거가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그는 5년 전의 방대한 전쟁 기록을 뒤져 김태섭의 보고서와 실제 병력 이동 기록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밝혀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자 임금은 친히 국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증거 앞에서 김태섭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며칠 뒤 저작거리에서 그의 목이 베어졌고 그의 가문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거대하고 견고해 보였던 악의 탑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이 났고 정의는 실현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그 폐허 위에 남은 것은 깊고 쓰라린 상처를 입은 영혼들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지만 설화와 태산, 그리고 지훈, 세 사람의 세상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뒤였습니다. 태산은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예전의 장군 지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설화에게 돌아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설화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를 가로막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를 데리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 두 사람을 내 목숨을 걸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화의 첫 서방이었고 아이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도의적으로나 사회의 법도로나 그들이 다시 합치는 것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과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걸었던 지훈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더욱 깊고 슬픈 눈으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의 무거운 침묵은 그 어떤 원망의 말보다도 설화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누군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일이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이 두 남자의 고결한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는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럽고 피를 말리는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설화는 잠든 아들 민준의 얼굴을 촛불 아래에서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는 순간 설화는 번개에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연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어미로서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온전히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화는 태산과 지훈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두 남자는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의 입이 열리기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설화는 두 사람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는 하늘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제게 세상을 다 얻은 듯 뜨거운 사랑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꺼져가던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 하늘 같은 은혜는 제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두 분 중 어느 누구의 아내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의 이 기구한 존재가 두 분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제 아들의 미래에 무거운 멍해가 되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못난 저를 놓아주십시오. 설화는 두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사람 모두를 떠나는 가장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제게는 하늘이었습니다. 허나 이제는 제 발로 이 땅을 딛고 살아가겠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아닌 이 아이의 어미로 오롯이 이설화라는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여 태산도 지훈도 차마 그녀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가장 깊은 사랑임을. 설화가 떠난 후 남겨진 두 남자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그 피로 물든 밤의 기억이 그들을 원수도 친구도 아닌 기묘한 동지로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한태사는 높은 벼슬과 막대한 재물을 모두 마다하고 몇몇 부하들과 함께 거칠고 척박한 북방의 황무지를 개척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나 잃어버린 사랑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친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는 고된 삶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저 멀리 남쪽 어딘가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을 설화와 아들의 행복을 멀리서나마 묵묵히 빌어주곤 했습니다. 박지훈은 다시 서당의 훈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설화와 민준이 없었지만 그의 작은 서당은 예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슬픔을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듬는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평생 홀로 지내며 짧았지만 소중했던 기억을 가슴 가장 깊은 곳에 품은 채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설화. 그녀는 객주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작은 주막을 열고 거친 뱃사람들을 상대하며 억척스럽게 아들 민준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행복을 멀리서 빌어주며 슬픈 운명을 딛고